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1일 한국경제 17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가부도의 날로 되짚어보는 경제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의 붕괴, 1997년 경제 스릴러, 줄도산, 실직대란, 어쩌다 우린 또 그 시절의 데자뷰, 지금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다. 계급, 신분이 싹 바뀌는 거다. 1997년 11월 고려 종합금융에 다니던 윤 과장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직감한다. 그는 위기를 인생을 바뀌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한다. 윤 과장은 달러, 주식, 부동산 등의 순서대로 배팅의 삶을 바꿀 만한 부를 얻게 된다. 2018년 11월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의 재조명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경제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동학, 개미, 운동 등 운정학과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들이 꿈꾸어 이루어질까? 23년 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잔치는 끝났다. 조용히 덮친 위기.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까지 협상까지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한국이 처한 당시의 상황과 위기를 겪어내는 경제 주체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조금은 과장되게 보여준다. 영화는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일주일 전 1997년 11월 15일에서 시작한다. 정부와 언론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국은 1년 전 1996년 12월 세계에서 32번째가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다. 영화는 당시의 들뜬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한국은행은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보고서를 낸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에 달했다. 당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5%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위기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는 서민들을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를 통해서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엄마 가게에 손님이 없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연들을 들려준다. 이미 바닥 경제는 침체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주인공들은 각자의 판단을 내린다. 위기를 감지한 윤정학은 회사를 그만두고 국가부도에 베팅을 한다. 정부와 언론의 장밋빛 전망을 맡던 중소기업의 사장 갑수는 그간의 현금 거래 원칙을 깨고 5억 원짜리 어음 계약을 맺었다.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 정책 담당 팀장은 정부를 설득해 위기를 막으려 한다. 재정국 차관은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의 붕괴.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여신이었다. 장밋빛 미래가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도 또 나도 빚을 내어서 투자, 생산을 했다.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다. 부채로 쌓아 올린 경제는 튼튼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버블이 꺼지고 부채 상황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모래성은 빠르게 무너졌다. 모건 스탠리 등 동아시아 사업부는 11월 15일 모든 투자자에게 당장 한국을 떠나라고 메일을 보낸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에 빌려준 돈을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 그대로 묘사된다.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 외국인은 연일 한국 주식을 매도했다. 해외 투자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타격을 받았다. 11월 15일 583이던 종합 주가 지수가는 IMF 구제금융 합의안의 서명한 12월 3일 379까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 역시 같은 기간 달러당 790원에서 1600원까지 103% 급등했다. 회사채 대출 부실 과정도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은행들은 기업에서 돈을 빌려줄 그 회사의 사업성 등을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대출을 신청하면 돈을 내줬다. 한 은행은 납입 자본금이 8,7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함보에는 1조 8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은행에서 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었다. 그 어음을 제2금융권 종합금융사에 가면 그 금액만큼 받고 대출이 가능했다. 현금은 현금대로, 어음은 어음대로 대금 결제 등에 쓰였다. 계속 호황이 이어지면서 문제는 없었겠지만 어느 한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실이 이전되는 상황이었다. 시작된 불황의 그늘. 마침내 연쇄 부도가 시작되었다. 미도파 백화점, 혜태제과 등 탄탄한 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졌다. 재계 서열 4위인 대우그룹마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증명했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한다. 국가 부도의 선언이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서 금리 인상,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로 인해서 충격은 한국의 총수요 곡성의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 나라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을 의미하는 총수요 곡선은 개인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지출, 순수출 등의 변화를 등에 따라 이동한다. IMF와 협상안으로서 소비지출, 총투자지출 모두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늘지 않았다. 결국 총수요 곡선은 그래프처럼 왼쪽으로 이동했다. 동시에 노동 곡선 등이 줄며 총공급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IMF와 협상 내용 준수는 대량 해고,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1998년 한국은 실업자가 130만 명이 발생해 고실업 국가가 되었다. 자살률은 전년 대비 42% 급증했다. 갑수는 끝까지 자기를 믿고 도와주던 주거래처의 부도움을 돌리고 살아남았다. 거래처 사장은 자기 집 안방에서 목을 매서 서로 목숨을 끊는다. 유정학은 국가 부도에 베팅한 것이 적중의 갑부가 되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 그로부터 23년 후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때와 같은 위기가 지금도 일어날까? 경제 지표는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장조사 업체는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년 48에서보다 4.5포인트 떨어져 44로 하락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코로나 영향이 본격적으로 이후 실물 지표 악화가 확인되면 시장은 2차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라 정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7%로 전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그때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채권 안정 펀드 등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과 600억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계를 맺었고,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단언하긴 어렵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낙관론의 베팅을 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투자자들이 헐값에 판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이는 큰 수익을 올리는데 당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의지를 가세했다. 개미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이 윤정학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영화 속의 한시현의 얘기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걸음 더 영화 속의 허구와 진실, 한국은행의 경고를 최경원이 묵살, 위기를 감지, IMF 막으려 안간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영화는 팩트에 대한 논쟁의 불러일으키곤 한다. 국가 부도의 날도 마찬가지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한시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팀장 김혜수를 내세워 시종일관 정부의 당국을 공격한다. 한국은행은 마치 선이고 재경원은 악인 것처럼 그려진다.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전현직 경제관료의 금융에서 무지한 정보로 관객을 현혹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며는 이유